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이 늘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과충전이나 과방전 시 화재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반드시 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을 바로 차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중북부 지방에는 소낙성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빠르게 뛰어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어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7,062원으로 한 달 사이 52%, 2,50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9.3%, 평년보다 11%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개당 4,526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올랐고 토마토는 1kg에 5,571원으로 11.1% 비싸졌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 중인 용인시가 바나나에 이어 애플망고 수확에도 성공했습니다.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나무마다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로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열대 작물이 수도권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재배를 시작해 현재 320제곱미터 면적에서 애플망고 75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평회에 참석한 지역 농업인들은 시설 조성과 재배 과정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 재배 환경이나 이런 시설을 제가 보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앞으로 저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아열대 작물을 수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바나나를 수확했고 지금도 27주를 재배 중입니다. 이제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열대 과일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거로 좀 보이고요. 네,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이제 희소성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용인시는 지난 2023년 1,100여 제곱미터 규모 과학 영농시설을 조성해 실증 재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작물을 통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재배를 시작한 한라봉 등 망감류 29주는 나무 성장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는 농가 의견을 수렴해 재배 품종 확대와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 포도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상북도에서 샤인머스켓을 대신할 새로운 포도를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씨가 없고 간편하게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서 로열티도 줄일 수 있는 품종 8개를 개발 보급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샤인머스켓 솔림이 심화하는 상황에 농가 소득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고 레드클라렛, 골드스위트 등 프리미엄 신품종 포도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에너지 효율의 가전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사업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인기에 따라 정해진 예산도 빨리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마다 기능을 뽐내는 가전들 사이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11가지 가전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사업 때문입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얼마나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입니다. 이 세탁기는 1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가전을 사러 온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디자인이라든가 효용성 뭐 이런 걸 보고 구매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그 환급이 되면서 또 이제 1등급 되면 그 전기도 덜 들어가잖아요. 환급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신청 홈페이지가 열리고 닷새 만에 26만 7천 건의 환급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자 제조사와 유통업체에도 내수 부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품목들이 전년 대비 10%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다들 이제 1등급으로 더 이제 구매를 선호하시는 편이 됐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예산 2,671억 원의 소진 시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비슷한 환급 사업의 경우 정해진 기간인 10개월에서 겨우 절반이 지났을 때 3천억 원의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 사업 예산으로 100만 건가량의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늦어도 10월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뜻하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가운데 의료 비중이 처음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924만 원 가운데 의료가 472만 원으로 51.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전보다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가운데 의료 비중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영향으로 교육 부문은 연평균 392만 원으로 42.4%를 차지하면서 한 해 전보다 비중이 1.7%포인트 줄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55세로 낮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령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될 연금전환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가입자도 제도성 특약을 부과해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금 신청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하고 일시금 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 외에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7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여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면서 현대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각종 수당 포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60살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64살까지 늘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해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두고 노사는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관세 문제는 세계 모든 자동차 업계가 겪는 일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환율도 올라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반기가 이제 실적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회사가 과도한 불안에 대한 조성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이 느끼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에 걸맞는 성과 분배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사측은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만으로 교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1, 2차 조정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할 경우 현대차는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원할 것이라는 미국 측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잇따라 실패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시스는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president probably wants a success next week, right? He doesn't like failure to be followed by failure, so he's probably going to want some sort of success next week, and that may bode well for the meeting.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선임 고문은 한미 간 회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do believe the two will be able to strike it off at a certain level, or at least project an image that Lee Jae-myung is no less a viable counterpart for the United States leader than any conservative might be.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 2월 백악관 회담 같은 외교 참사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양측 모두 북한과 정상 외교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며 대북 정책 공조가 회담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더 강경한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단적 선택을 한 환자의 뇌 조직을 분석해 우울증을 분자적 수준에서 발생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민주 법의관, 아주대학교 의료원 김석희 교수 공동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의 뇌 조직과 쥐 모델에서 해마의 치아이랑 부위에서 FGFR1이라는 유전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이랑은 해마 안의 정보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부위로 우울증에 걸린 쥐에 스트레스를 주자 이 유전자 수용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유전자를 제거한 쥐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우울 증상이 빠르게 나타났다며 FGFR1이 신경 조절과 스트레스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령 우울증 환자의 사후 뇌 조직에서도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노화로 인해 특정 단백질이 과도하게 늘어나 FGFR1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배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기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중금속 등으로 회수나 처리가 까다로워서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건데요. 국내 연구진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생분해성 친환경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약 15g의 원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섭취되는 양은 0.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기존 플라스틱과 금속 프레임 대신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일회용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점토처럼 빚은 뒤 금속 틀에 눌러주면 배터리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양극의 마그네슘 합금, 음극의 삼산화 몰리브덴을, 그 사이에 전해질을 넣어 설계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딸깍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는데 다공성 구조다 보니까 표면이 되게 거칠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평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힘을 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비교적 쉽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건전지 1개보다 높은 전압으로 1.7V LED를 일주일 동안 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성능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완전히 생분해된다는 것. 기존 건전지에 들어가는 납, 카드뮴, 수은 대신 마그네슘 합금과 삼산화 몰리브덴 등으로 만들어 물에 쉽게 분해됩니다. 배터리를 화분에 넣고 실험한 결과 2달 만에 빗물에 완전히 분해돼 새싹까지 돋아났습니다. 충분하게 배터리로서 잘 동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배터리 자체가 굳이 수거를 할 필요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 깨지고 그와 동시에 곰팡이가 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구팀은 앞으로 전해질 제형을 최적화하고 방전 수명을 늘려 산불 예방과 같은 환경 모니터링 센서의 친환경 전원 기술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은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화재조사관들이 감식 장비를 들고 아파트 출입구 노란 통제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10명 넘게 다친 마포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을 집중적으로 살핀 감식팀은 방 안에서 전동 스쿠터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발견했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쓰이는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집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추정은 돼요.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족이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만큼 배터리 팩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는 등 화재 흔적이 여전한데요. 인근 주민들은 급한 대로 임시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일부 이웃집도 불에 타고 전기가 끊기며 30여 세대 1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옷장 안에서도 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상 아니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죠. 잠은 못 자고 많이 불편해요. 화재 원인 분석과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 가운데 마포구청은 피해 주민에 대해 숙박비와 식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휴대전화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등에 널리 쓰이는데요. 하지만 불이 나면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어렵습니다. 소방당국이 직접 위험성을 실험했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바닥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로 번집니다. 이 업체에서 사흘간 3차례나 불이 나 전기 오토바이 30여 대가 불에 탔는데 리튬 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 과부하를 가하자 몇 분 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수십 초 간격으로 펑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치솟으며 열폭주 현상이 이어집니다. 안전을 위해 실제 용량의 3분의 1만 사용했는데도 화재 위력은 상당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실험에 사용된 개인용 이동장치입니다. 배터리가 있던 하부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녹아내렸고 카페트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습니다. 다량의 물로 주수를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재발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화재입니다. 이 때문에 잠잘 때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가 열이나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보관을 하거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차량 내나 햇빛이 드는 창문 내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열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재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충전 중 불이 나면 직접 끄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남 김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떨어져 숨져 경찰 등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휴일 이곳에서 작업자 40대 남성 A씨가 11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공장 신축 공사장입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작업을 마친 뒤 쉬기에 이동하려고 리프트를 타려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엔 추락을 막는 방호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통행을 위해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공간엔 방호망을 젖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몸에 입는 안전대를 거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관계자, 목격자, 참고인 등을 통해서 안전대 고리 설비가 왜 설치 안 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또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추락 사망 사고는 산업재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모두 589명. 이 가운데 38.5%인 227명이 떨어짐, 즉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추락 사망 사례 비중이 큰 만큼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축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추락 사고를 막는 안전 조치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는 점.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게 문제인지, 의무화한 안전 조치가 미흡한지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0년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정 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없었고 더욱이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밝혔다며 정 씨에게 백혈병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작업장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에 일본 도쿄역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 120년 철도, 국민이 되찾은 광복과 함께 달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2분이 안 되는 짧은 길이의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2, 3초가량 도쿄역으로 추정되는 선로와 주변 모습이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을 보면 차들이 왼쪽에 서 있어서 도쿄역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데 이를 두고 SNS 등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외주업체가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으로 최종 검수 때 논란이 된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해명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8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